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이 AI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서 좀 충격에 빠진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다. 그리고 우리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장대익 하드커버의 장대익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생명의 진화, 그리고 또 도덕적 심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뭐 이런 인간에 대한 책을 가져왔다면, 오늘은 기술에 관련된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 기억에 2007년인 것 같아요. 2007년에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MBC에서 미래라는 다큐를 찍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다큐에 관여를 해가지고 레이 커츠와일이라는 분을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츠와일 키보드 아시나요? 그걸 만든 발명가입니다. 그 당시에 왜 제가 그분을 인터뷰를 했냐면, 그분의 그 당시의 책이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었어요. Singularity is near 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2045년 정도에 인간의 모든 지능을 다 뛰어넘는 그런 기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인공지능 중에서도 범용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그게 이제 과격한 주장이고 또 너무 먼 얘기여서 사람들이 조금 믿질 않았어요. 아유, 저분 좀 너무 과하다. 또 어떤 분은 좀 심하게 아이, 저건 좀 미친 거지, 저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인터뷰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분은 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년 더블링 된다, 그러니까 약간의 제곱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저는 조금 너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최고의 화두가 뭐죠?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중에서도 굳이 조금 세분을 한다면 범용 인공지능 혹은 일반 인공지능, 영어로는 AGI라고 하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게 요즘 이제 큰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MS라든가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AGI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조금 야, 그거 되게 오래 걸릴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게 과연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올바른 방향인가? 이런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고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 인공지능은 어떤 거냐면요, 특정한 영역의 일을 자동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뭐 요리도 하고 책도 읽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그런 일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능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일반 인공지능이 10년 내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뭐 불과 1년 전에 혹은 뭐 1년 반 전에 챗GPT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놀라운 충격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최근에 피규어라고 하는 로봇 회사가 이제 오픈 AI랑 같이 협업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서 주면서 보통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어떻게 보면은 레이 커츠와일이 2045년 정도에나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커츠와일도 되게 의기양양하셔서 더 책을 하나 또 내셨습니다. Singularity is nearer. near가 아니라 nearer. 특이점이 더 가까이 왔다. 뭐 이런 책이 곧 번역 출판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이 어떤 바둑을 잘 두거나 체스를 잘 두거나 아니면 우리가 특정한 영역에서의 과제를 잘 수행하는 정도의 특수한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하나만 있으면 범용적으로 이런 일도 잘하고 일상에서의 대화도 다 가능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파트너처럼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일반 인공지능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대를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저는 불과 지금 한 1, 2년 내에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의 발전 속도, 거기에 들어간 그런 자본의 힘,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국가적으로 또 빅테크 기업들끼리, 그리고 이제 개인 그런 개발자들이나 이런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동기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보면 지금 어떤 속도로 이게 지금 더 빨리 올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가능하게 될까에 대한 것들도 지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왜 제가 고민스럽다고 말씀드렸냐면 아직 솔직히 우리가 일반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만약 여러분 허란 영화 보셨죠? 보시면 테오도르라고 하는 그 주인공 남자가 나오잖아요. 그 남자가 되게 이제 상처도 많고 사랑하는 이제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 파트너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해당될 텐데 일종의 그냥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리고 사만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 스토리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10년 내로 가능하게 된다면 그런 존재를,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으로 진짜 어떤 식으로 포함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일반 인공지능의 서막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다가 아주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The Coming Wave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무스타파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구글 딥마인드, 여러분 이세돌 알파고 대국으로 기억나실 거예요. 그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사비스를 주로 아는데 하사비스와 이 술레이만이 같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딥마인드, 나중에는 이제 구글이 그걸 인수했는데 그 개발자 출신의 저자가 The Coming Wave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이제 Inflection AI라고 하는 회사를 또 창업해서 AI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딥마인드 때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순수하게 범용 인공지능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딥러닝을 이제 개발하면서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개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이 AI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서 좀 충격에 빠진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다. 그리고 우리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 더 커밍 웨이브는 다가올 웨이브 그 기술의 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웨이브에 해당되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그냥 작은 기술이 아니라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파도를 얘기해요.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한 인공지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에 관련된 건데요. 합성생물학입니다. Synthetic Biology라고 하는데요. 이 합성생물학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자연계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 생명도 디코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ACGT 여러분이 배우셨던 염기서열도 다 분석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염기 서열들을 어딘가에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게 됐죠. 지금은 예전에는 정말 돈도 비싸고 거의 불가능했던 일들을 지금 대학원생 정도만 돼도 차고에서 혹은 자기 집에서 시약을 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생명체들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죠, 한편으로.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되는 거를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반대편에서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계에 이렇게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그래도 이 생태의 긴 과정 속에서 도태되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해서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조율이 돼 있는 그런 생태계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박테리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전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인류 전체가 거의 셧다운 됐는데 만약에 그런 바이러스 같은 거를 뭔가 이렇게 규제 없이 대학원생이 어딘가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연구소에서 잘 통제를 해도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명체들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또 그것이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더 많은 생명체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인류 전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좋게 쓰일 수도 있는 기술이지만 AI와 합성생물학의 이 기술은 한번 잘못 사용됐을 때는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심지어는 인류 전체의 존망과 관련돼 있는 임팩트가 큰 기술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쉬워집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기술이 범용적인 특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더 커밍 웨이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그 더 커밍 웨이브가 갖고 있는 기술의 네 가지 특징을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굉장히 비대칭적이다. 한번 이런 기술이 나오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진화적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매년 이 발전 속도가 왼쪽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범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술이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확대 가능하다는 거죠.
이세돌 알파고에서 딥마인드 기술이 바둑의 모든 게임을 다 이제 평정하고 나서 인간의 모든 고수를 다 이기고 나서 그들끼리 뒀잖아요. 또 기계끼리 다 이기고 나서 바둑계를 떠났어요. 그 다음 뭘 한지 아십니까? 알파폴드라고 해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발견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을 하는 인공지능으로 확대된 거죠. 그게 점점 확대된다면 당연히 글쓰기, 그 다음에 무슨 뭐 더 그림 그리는 거 넘어서서 뭐 온갖 창의적인 것, 이건 인간만이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일들을 다 이제 따라잡겠죠. 자, 이게 일종의 범용성 같은 겁니다. 자, 이것과 맞물려 있는 게 바로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목표를 자기가 스스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를 들어가고 싶어. 자기가 목표를 정하죠. 이게 자율성입니다. 진짜 이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큰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죠. 우리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존재다. 이렇게 일단 넘어가 봅시다. 우린 자율성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로봇은 인공지능 자율성을 갖고 있을까요? 아직은 없죠. 아직은 우리가 명령을 넣어줘야지만 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는 할 수 있냐면 내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게끔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해줘. 그러면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라는 명령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큰 목표만 준 거죠. 그럼 막 이걸 할 수는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어느 순간 나 포트폴리오를 정리할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냥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AI가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율성이에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인공지능이 하더라도 자율적인 조직, 자율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행동하는, 의사결정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는 자율적인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잖아요. AI도 그런 진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네 가지, 자율성까지 해서 그 네 가지가 이 The Coming Wave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은 무슨 이제 경고를 하냐면 인공지능의 최전선에 있는 어떤 개발자 출신의 저자로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말을 하나 만드는데요. 비관주의 회피 성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술 엘리트들 그리고 산업계의 어떤 의사결정자들,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기술에 대해서 낙관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비관주의 회피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정확히 표현을 빌려오면. 그래서 잘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 거고 어떤 큰 위협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기술의 역사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핵폭탄 같은 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잘 터지진 않죠. 그러면 핵전쟁이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잘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핵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정말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이 위험한 상황들을 넘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러시아하고 미국 간에 핵전쟁이 정말 일어나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해군의 어떤 의사결정자가 뭔가 생각을 잠깐 삐끗했으면 진짜 핵전쟁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다음 지금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게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관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굉장히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도 사실은 잘해봤자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핵에 대한 어떤 통제? 이거 정도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것도 그 핵에 대한 통제마저도 사실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AI에 대한 통제도 사실은 그냥 무조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합성생물학에서 합성 유기체가 나왔을 때 이거 굉장히 걷잡을 수 없다. 또다시 팬데믹에 빠질 수 있겠죠. 그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게 막 하나 등장해서 감염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그냥 끝장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살얼음판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느냐? 국가도 여러분 지금 국가의 위상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거 엄청나게 하잖아요. 구글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어쩌면 구글일 수도 있어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리티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넘나듭니다. 물론 국가마다의 규정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튜닝을 해주지만 결과적으로 구글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전 세계에 부과하는 그 기준을,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가도 예전에 비해서 뭐 안전 정도, 그냥 물리적 안전 정도를 보장해주는 역할, 나머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은행 한번 해킹하면
국가고 뭐가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AI는 국가가 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I가 돈이 되기 때문에 국가는 어떻게든지 AI를 발전시켜서 산업에 활용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AI가 아까 얘기했던 범용 인공지능으로 막 가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요, 국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산업이 그러면 또 그걸 할 수 있느냐? 기업들이 할 수 있느냐? 기업은 자기의 사활이 걸린 문제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러면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느냐? 개발자들이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니까. 개발자들은 어떤 트랩에 빠져 있냐면 되게 임팩트가 큰 기술일수록 어때요?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합니다. 스톡옵션 엄청 받고 개발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개발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베네핏이 이득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 위험을 더 축소해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국가도 기업도 개발자도 지금 만약에 AI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AI 지금 발전 방향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브레이크를 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마지막 파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해야 한다도 아니에요. 우리 통제할 수 있다도 아니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주 그 섬세한 차이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통제할 수도 없는데 야 통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의 전제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는데